오늘이 정확히 9월의 딱 절반인데요. 투자자들은 또 고민이 깊어집니다. 시황의 해설자들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 오늘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시각의 소유자 이동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 시장부터 좀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8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충격을 받았거든요. 이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이냐. 그다음에 다음 시장의 변곡점은 어디일까입니다. 지난번 잭슨홀 발언 이후의 충격이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꽤 컸습니다. 미국 증시가 좀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경기를 느꼈는데요. 8월 CPI 충격은 일시적인 걸까요? 아니면 역시나 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일까요? 어제 지표 보면서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네. 그때 이제 국영수가 190점 그리고 기타 암기 과목이 130점이었는데 네. 이제 에너지 가격까지 빠지면 이제 CPI가 좀 잡혔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130점 안에 과학이 40점 배점이거든요. 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러니까 과학 공부 열심히 했는데 국영수 공부는 안 해놓고 있다가 점수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국영수 공부 안 했으니까 점수는 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그 꼴 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무슨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근데 한편으로 우리 증시는 조금 차분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행히 보면. 그러니까 일단 미증시 낙폭의 절반 이하도 안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한편으로 보면 지난주 주요국 증시가 대부분 다 올랐는데 그러니까 CPI에 대한 전망치가 계속 바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8% 중반, 8%, 8.3%, 8.1%, 일부에서는 어쩌면 앞에 7을 볼지도 몰라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 해외 증시 쪽은 계속 올라갔었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못해서 우리는 올라가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빠질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된 게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할 거냐 이 재료를 얼마나 심각하게 볼 거냐라는 건데 외국인들이 그나마 다행인 게 어제 매도를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았거든요. 한 1,600억 원 정도 매도. 그리고 이제 매도하면서도 그러니까 매도의 어떤 내용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기존에 샀던 거를 파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전혀 완전 경기 방어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이게 상쇄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기존에 매수했던 뭐 수출주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매수를 해주면서도 어쨌든 전체 매도 규모가 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서 이제 CPI 충격은 그렇게 이제 일단 어제 정도로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충격이 크다라고도 보기 어려운 게 예상치하고 0.2%포인트 차이였고 네. 그리고 이게 2주, 3주 전 버전으로 치면 8.3%가 사실 그때 당시는 평균 예상치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뭐 미국에서는 그렇게 놀라웠을지 몰라도 2, 3주 전으로 돌아보면 그냥 일주일 정도 올라간 것만 되돌리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이 충격 자체는 뭐 어제 하루 정도, 지난주 하루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안심이 되네요. 이동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학력고사라 그러셨나요? 수능이라 학력고사라 그러셨죠? 점수를 기억하시는 거는 공부를 대단히 잘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너무 에너지 가격만 보다 보니까 그죠? 다른 걸 좀 미스했는데 다만 그 영향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갈 것 같지는 않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다음 변곡점은 어디냐인데 9월에 이제 FOMC잖아요. 9월 21일 우리는 이제 21일 결과를 보게 되겠습니다만 FOMC 어떻게 포인트를 잡아야 할지 그리고 또 그 밖에 주목해야 될 이슈는요? 이게 주식을 하다 보면 매달 뭔가 이벤트가 있기 그렇죠. 때문에 사실 또 이벤트야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3달 연속해서 중요한 게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FOMC 회의 이번 달에 있고 다음 달에 미국의 전략적 비축이 중단하는 일정이 있고 미국의 중간 선거 있고 이게 이제 줄줄이 다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건데 당장 급한 건 이제 FOMC 회의입니다. 사실 CPI가 무난하게 나왔다라면 FOMC 회의가 그렇게 부담이 덜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0.75 올린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큰 변함이 없지만 그 다음은 0.75, 11월에 0.5, 12월에 0.25를 상상을 했던 투자자들이 0.75, 0.75, 0.5 이렇게 될지도 몰라 이런 걱정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건 혹시 1.0을 올릴지도 몰라, 1.1%포인트 인상할지도 몰라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번 달에 이미 양적 긴축이 이제 2배로 확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물가 상승률이 전망치하고 0.2%포인트 오차 정도밖에 나지 않았다라고 본다라면 0.75 올리고 연준의 경기에 대한 어떤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좀 전망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지나가면서 연준에서는 상당히 매파적인 표현이 많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으로 익숙해져 있는 강도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은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재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제 고민은 이제 국제유가입니다. 지금 국제유가가 10월에 미국이 그동안에 유가를 좀 잡아놓은 게 비축유를 계속해서 이제 방출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떨어뜨려 놨는데 10월이 되면 비축유가 방출되는 게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현재 예정상으로는. 근데 지금 CPI 항목을 볼 때 그나마 좀 떨어뜨린 요인이 에너지 가격, 이제 뭐 그렇죠. 휘발유 가격 이런 거였는데 10월 이후에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올라가 버리면 지금 상당히 좀 어려움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그래서 유가를 보자라는 게 아니라 남은 9월과 10월 사이에 임대료를 비롯해서 주요 지표들이 좀 안정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는다면 10월 이후에 이제 물가 압박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가 더 세질 수도 있다 이런 공포감으로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FMC보다는 오히려 이제 이후에 어떤 유가의 움직임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봐야 돼서 그러니까 지금 FMC는 무난하게 그런데 투자자들은 10월 이후에 국제유가를 비롯한 물가에 대한 부담을 다시 한번 쳐다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CME 그룹에서 운영하는 페드워치를 보면 지금은 75bp 인상 가능성이 74%입니다. 근데 이제 100bp는 없었거든요. 예. 50이냐 75냐인데 이게 100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예. 지금 26%지만 75bp 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걸로 보셨고 다만 75bp 인상하더라도 전처럼 물가 부담이 없을 때 그냥 75bp 기존에 마련할 것처럼 예. 세게 가고 조금 천천히 간다 보다 지금은 톤이 바뀌어서 FOMC로 가면서 어쨌든 간에 부담감은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내년도 네. 전망치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도 6월이 어느 정도로 도달할 거냐. 이제 금리 전망치요? 예, 그러니까 예. 같은 자료로 보면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3.75, 4.02 가장 확률이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냥 편의상 4라고 표현을 드리면 네. 근데 지금은 4.50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4.259, 4.0이고 이 순서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자리가 바뀌어 예, 버렸네요. 그러니까 CPI 발표 이후에 예. 최소 0.25 또는 0.50이 더 올라간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앞에 그러니까 오자가 보이는 쪽에 확률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면 상당히 좀 압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러니까 이번이 75가 되면서 연준 위원들의 어떤 그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예. 현재로서는 뭐 2단계 이상 높여질 가능성은 이번 CPI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발언 금지 기간이라면서요 지금 그죠 엔지니어들이 예, 예. 네 소위 블랙아웃이라고 블랙아웃이 아니라 뭐죠? 블랙아웃. 블랙아웃 맞나요? 예, 예. 그럼 이제 우리가 또 티머라우스 기자가 뭐라고 하는지 쳐다봐야지. 그분이 이제 뭔가 좀 힌트를 그죠? 예, 닉 예. 티머라우스가 좀 얘기를 해주겠죠. 유가는 조금 비축유 방출이 마무리되면 조금 올라갈 지금 유가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데 올라갈 가능성도 좀 있다. 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국내 쪽으로 들어와서요. 결국 시장의 그 추가적인 상승의 기는 외국인들이 쥐고 있는데 수급에 한동안 사는 것 같더니만 환율이 계속 오르니까 좀 또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이 지금 가장 보는 거는 제일 민감한 거는 환율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환율 포함해서 세 가지를 본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 매수가 가동된 게 7월부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그렇죠. 7월 14일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CPI가 발표된 날입니다. 7월 CPI 날 때부터 예, 예. 맞아요.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왔기 네.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이 봤던 거는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그때 당시에 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를 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시아에서 유난하게 매수를 많이 한 나라가 우리하고 인도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나라의 공통점은 원유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서 수입 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한 이유였는데 이 중에 지금 하나는 일단 희석이 돼 버렸잖아요.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네. 우려가 이제 희석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들의 매수가 멈춰버린 그 단계로 왔고 아직 대량 매도가 없는 것은 그래도 국제 유가는 낮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와 있는데 선뜻 매수를 못하는 게 또 외국인들이 8월 29일부터 매도로 바뀌었는데 그때가 뭐냐면 환율이 1,350원을 넘어갔을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들이 1,350원 이전까지는 환율이 올라가도 매수를 했었는데 1,400원 레벨은 우리나라가 역대 2번밖에 본 적이 없던 자리였고 공통적으로 이제 금융 시스템이 좀 망가지던 금융 위기라든가 뭐 이런 어떤 위기로 갔을 때 1,400원이 나왔던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어떤 리스크라든가 환율에 대한 압박을 좀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고 봐야 돼서 실제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를 달러로 환산해서 보면은 30% 넘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국인들 입장에서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환율의 상승이 좀 부담이 된다라고 봐야 되면서 이후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일본이 좀 적극적으로 엔화 방어에 나서면서 좀 달러 인덱스 강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110 이하에서 관리가 된다라면 외국인들 매도가 좀 진정이 되는 단계에 달러 유지가 인덱스 되겠지만 기준으로. 예. 예.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110을 다시 넘어가게 된다라면 매도가 확대되면서 이제 지수가 빠질 수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좀 어쩔 수 없이 지금 환율 시장 개입을 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일본은 상당히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외신을 보면
일본에서 어떤 외환 시장에 사실 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달러 인덱스가 현재로서는 그렇게 세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와서 FMC만 무난하게 넘긴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이렇게 높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지금 상태 유지 정도 되다가 좀 약간 매수 강탈이 나오는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 뭐 날카로운 분석, 인플레이션, 물가, 유가, 환율 이런 정황을 좀 보면 외국인들이 지금 보면 적극적으로 다시 들어올 환경은 좀 아닌 겁니다. 예. 예. 다만 최근에 들어올 때도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나 시장을 샀다기보다는 일부 종목이나 섹터를 샀거든요. 예. 네, 어떤 걸 샀고 그러면 그쪽으로도 좀 매수세가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제한적인 수급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상당히 일관성 있게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이제 데이터를 뭐 3일, 5일, 뭐 2주, 한 달 계속 이렇게 뽑아보면 예. 들어가는 종목이 계속 똑같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일주일, 최근에 5일이니까 이제 일주일만 놓고 보면 꾸준하게 매수하는 업종으로 치면 전기전자, 2차 전지, 자동차입니다. 전기전자,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에 특히 이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뭐 삼성 SDI라든가 아니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LNF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매수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주 역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일관되게 매수하는 종목입니다. 현대차,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 근데 그중에 특히 현대차, 기아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제 꾸준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림이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전기전자는 조금 독특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이제 시황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샀다 팔았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SK 하이닉스는 계속 삽니다. 예.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외국인들이 최근에 한 달 조금 더 되는 기간 동안에 이틀 연속 매도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번은 추석 연휴 직전에 만기일이 겹쳤기 때문에 만기 때 나왔던 매도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하지 않고 하루 매도하면 그 다음에 바로 매수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SK 하이닉스가 뭐 삼성전자 주가를 달리하는 건 아닌데 주가 흐름 비슷한데? 예, 근데 예. 결과적으로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쌓여 있게 되면 결국엔 예. 주가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그 디램 포함해서 반도체 실적이 피크 때 주가가 바닥이 나와버리고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내년도에는 분명히 감익이다라고 했을 때 3, 4분기에 주가가 반등을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매매 패턴을 봐서는 내년도에 상당한 감익이 될 거고 지금이 바닥이다라고 봐서 매수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매수하는 종목은 이제 방산 관련주들 일부, 예를 들어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가 현대로템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가 일부 좀 나오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근데 큰 축으로는 2차 전지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매수하고 있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와 자동차가 꾸준히 매수해가는 섹터입니다. 2차 전지는 시간이 되니까 잠깐 그 어제 있었던 LNF와 노이즈와 함께 이제 소재 업체에 대한 고민을 살짝 해보죠. 기사 보셨겠습니다마는 우리 정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LNF 2차 전지 하이니켈 수출하는데 일단 수출을 불허했다. 예. 뭐 보완해서 오라는 거죠. 예. 그다음 뭐 다른 포석도 좀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거 그러면 소재 업체들도 미국 가야 되는데 그죠?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가? 뭐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그 부분 소재 업체 좀 얘기해 주세요. 사실은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그러니까요. 거기에 이제 공급이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뭐 메리츠 증권에서 나온 어떤 코멘트 봐서는 이제 그렇게 충격이 클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증권사에서 볼 때 그런 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노이즈가 생겼고 불확실성이 생겼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이제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총 매출량,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는 거, 중국으로 넘어가는 거 이제 매출량을 본다라면은 2차 전지 시장이 이제 개화되는 초기에서 그러니까 미국의 공장 뭐 부분적으로 덜 짓는 거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충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도 이번 같은 결정은 사실은 조금은 정치적인,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힘겨루기 네. 과정에서 나온 정적인 결정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충격 이후에 다시 이제 주가는 좀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소재 쪽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가서 계속 엔캠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주가 보면 엔캠? 계속해서 네. 이제 예. 전해액 관련된 기업,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 가장 수익성이 떨어지고 공급 전체 반도체 구성 항목에서 비중이 가장 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이 지금 어느덧 7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첨가제 뭐 이런 거라는 예, 거죠. 그러니까 예. 전해액 관련된 어떤 전해액. 기업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상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다가 지금 이제 실적이 회복되면서 그때 당시에 5만 원대 정도 되던 주가가 지금 7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부진한 어떤 종목들까지 실적이 턴이 될 정도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소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의심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어제 나왔던 LNF 뉴스는 뭐 다행스럽습니다. 사실은 증권사에서도 그거를 이제 해석을 빨리 해줬고요. 예. 그렇지 않고 사실은 뭐 뉴스만 읽고 뭐 회사도 제대로 설명 안 하고 뭐 이랬으면 사실은 뭐 한 7% 10% 빠질 가게에 초반에 그죠. 예. 근데 상당히 나름 선방하면서 LNF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거죠. 예. 소재 업체들이 다 겪어야 될 문제고 뭔가 좀 힘겨루기도 있고 보완해오라 끝난 게 아니라 이러면서 낙폭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LNF는 3.5% 하락이고요. 네, 에코프로 BM도 2% 하락. 그 와중에 에코프로는 오늘도 10%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엔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고. 자,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은 조금 위로 뻗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들인데요. 그러면 어쨌든 하단까지 위협은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예. 그 박스권 유지하면서 가야 된다. 예. 그런 로직입니까? 그렇다고 하면 전략이나 섹터 전략은 어떻게 할까요? 삼성전자를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치가 예. 시황상으로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대단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차트로 바꿔놓고 예. 보면 이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차트입니다. 원화 네.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네. 60월선 정도에 이제 걸려 있는데 이걸 보지 마시고요. 달러로 변환해서 보는 차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시면 되는데 검은색 선이 120월선 10년 추세선이거든요. 네. 저걸 깬 게 역사상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때하고 2008년도 금융위기 때하고 그 이후에는 저 120월선이 깨진 적이 없거든요. 달러 변환으로 봤을 때. 근데 저게 반드시 지지된다는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게 이탈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내년도에 글로벌 경기가 상당히 심각하고 금융위기로 간다라는 걸 반영한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위치가 딱 그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위치에서 이제 방어가 되느냐 여부,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방어가 된다라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대형주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삼성전자 자체도 이 구간에서 지지가 된다라면 좀 매수권에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제가 일관되게 말씀드리는 게 자동차 업종이 지금은 제일 무난하거든요. 예. 수급도 좋고 실적도 좋고 환율에 따른 환차익도 뭐 현대기아가 전부 다 5천억, 7천억씩 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환경도 좋고 하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뭐 이견이 별로 없고요. 지금 보여주신 달러로 환산한 삼성전자의 차트는 굉장히 의미가 보통 이제 ATTS에서 제공합니까? 아니면 어디서 보시는 거예요? 저게 HTS 다 나오진 않고 저희가 이제 예. 대신증권 HTS에서는 달러 변환이 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거기서만 제가 변환을 보고 다른 있습니다. 데도 뭐 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뭐 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러니까 궁금하고 굉장히 유용한데 예. 대신해서는 되는군요. 그게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이게 삼성전자가 이렇게 달러 기준으로 월봉상의 긴 차트를 훼손할 때는 이게 위기의 전조일 수도 있고 혹은 매수의 기회냐? 예. 두 가지 중에 헷갈리는데요. 근데 두 번 다 예.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때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예. 일단은 저는 전략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매수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만약에 항상 차트는 거기 도장 깨기라고 그래가지고 이거조차 깨진다면이라는 것도 염두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매수했다가 저게 2달 연속해도 회복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좀 이제 그때는 빠져나가는 걸로 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황 해설자들 오늘도 이제 좀 궁금한 게 많은 그런 변곡점에 소위 와 있는 건데요. 블루워크 이동훈 대표님께서 중심을 잘 잡아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